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가만히 나눠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75쯤 되어 보이는 분이 앉으셨어요. 그분은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하는 그 작은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끝났다고 스스로 정해버린 걸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벌써 자신을 내려놓은 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평생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을요. 하나는 이제 끝이라고 여기며 사는 삶, 또 하나는 아직이라고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지금 이미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한 분이 생각납니다. 78배 나이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첼로를 배워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첼리스트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첼로를 켜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은 지금 85입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첼로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빛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65세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분을 다시 뵀는데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무언가 이미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아직 내게 무언가 시작할 것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이제 끝났다고 단정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젊었을 때 그걸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요. 제가 85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60이 넘어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했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걸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젊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배움보다 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되겠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평생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고,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도 여전히 무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시간이라고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시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2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물감이 캔버스 위에 번지는 게 신기하고 좋았대요. 지금 그분은 80입니다.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그분의 작은 방에는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행복하구나 하고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이 나이에 저런 걸 한다고?
하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어차피 잘하지도 못할 건데 시작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내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도 자기 인생으로 바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얼 하든 사실 아무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만난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85의 나이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물이 무섭다고 평생 피해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물에 둥둥 뜨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물에 얼굴도 못 담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혼자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속에서 제가 가벼워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60년을 짊어지고 살던 무게가 물에서는 없어지더라고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삽니다. 의무, 책임, 체면, 후회. 이런 것들을 평생 등에 지고 살아요. 그런데 노년은 조금씩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짐을 내려놓는 대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아 버립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 이제 나는 늙었어 하면서요. 짐을 내려놓는 것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 느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가벼움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꼭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자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엔 조건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노년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조건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왕복 20분 거리였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 걷다가 쉬고 또 10분 걷다가 쉬고요. 도서관에 가서는 1시간쯤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의 무릎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꾸준히 걸으신 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요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의무처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호기심처럼요.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알았습니다. 삶의 질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작은 기대감, 작은 호기심,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삶을 만듭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9이신 분인데 요즘 한글 서예를 배우신답니다. 왜 시작하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손주 돌잔치 때 축하 글씨를 제 손으로 쓰고 싶어서요. 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유입니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마음 하나가 79의 삶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구나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구나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늦었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85쯤 되었을 때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컴퓨터를.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안 배우시면 모르고 사시는 거고, 배우시면 아시고 사시는 건데, 어느 쪽이 나으실까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것도 어색하고, 글자를 치는 것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니까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제 생각을 파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지난 20년간의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때 늦었다고 포기했더라면 이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늦었다고 단정하는 걸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등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1등이 필요 없습니다.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즐겁고 의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어느 시인의 말이 좋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요. 젊을 때 활짝 폈다가 빨리 지는 꽃들도 있지만 늦게 피어서 천천히 향기를 내는 꽃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각자의 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을 이미 지나쳤다고요.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그저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가장 좋은 시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손안에 있는 지금을 놓치면서 손에서 떠난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과거형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하십니다. 지금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특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신대요. 날씨가 좋았다는 것, 빵이 맛있었다는 것, 손주가 전화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적으십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이 좋아요. 과거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얼마나 단순하지만 깊은 말입니까? 우리는 있다는 것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현실은 분명 어렵습니다.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에 갇히고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죠. 잃은 것을 보느냐, 남은 것을 보느냐, 안 되는 것을 보느냐, 아직 되는 것을 보느냐. 저는 95쯤 되었을 때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책 읽기가 힘들어졌어요. 평생 책을 읽고 살았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읽을 수 없다면 귀로 들으면 되겠구나 하고요.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놓쳤던 리듬과 감정이 목소리를 통해 전해졌어요. 이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문이 닫힐 때는 슬픕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머물면 다른 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을 찾아보셨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닫힌 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제 안 돼. 이제 못해. 하면서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생기면 아직 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였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포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슨 양식 식탁 도구를 했지만 그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젓가락으로 못 먹으면 포크로 먹으면 되지.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현명한 해결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방법에 집착하느라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젓가락이냐 포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말이죠. 노년에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고집보다는 적응,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압니다. 이런 유연함이 쉽지 않다는 것도요.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도 걸려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보청기를 끼는 것을 몇 년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지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결국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보청기를 하셨는데 그때 후회하셨답니다. 진작 할 걸. 몇 년을 고생했나. 우리는 가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을 쓴다고 자존심 상합니까? 지팡이를 짚는다고 부끄럽습니까? 이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필요한데 거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움, 도구, 변화.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도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고 늙어서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정작 지금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요. 제가 만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안 할 걸. 과거에 묶여 계세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다고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꿈을 접었다고요. 그런데 76이 되던 해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네 하고요.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자고요. 그분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였어요. 지금 82이신데 매주 글쓰기 모임에 나가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을 사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이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고 행복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후회가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더 잘 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후회를 지금에 쓰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제자들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너무 엄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의 후회를 지금의 교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못했으니 이제라도 하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달라집니다. 일흔에 깨달은 사람도, 여든에 깨달은 사람도, 아흔에 깨달은 사람도 모두 달라졌어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85세 자식들에게 사과하셨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요. 자식들은 놀랐지만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졌어요. 마지막 몇 년이었지만 그 몇 년이 이전의 수십 년보다 따뜻했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90을 넘기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평생 일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 속에서 살았는데 90이 넘으니까 그 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상관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랬더니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래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계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틀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평생 충분히 애쓰셨어요.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물론 자유롭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타인의 기대보다 내 마음을 우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야 한다 보다 하고 싶다, 애귀 기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75세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자 문득 허전하셨답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자고요. 그분은 지금 82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등산을 가고 금요일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75세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게 자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를 모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만 살았지 나로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어쩌면 처음으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역할을 잃으면서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요.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자체인 건 아닙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만 나는 부모 그 이상이고 직장인 역할을 하지만 나는 직장인 그 이상입니다. 역할이 끝나면 비로소 역할 뒤에 숨어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선물이 아닐까요? 제가 85쯤 되었을 때 교수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나는 교수인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수는 제가 했던 일이지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천천히 발견해 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라는 역할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고, 쓰고, 대화합니다. 직함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역할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뭘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면 외로움이 조금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게 되니까요.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점점 혼자가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기를,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기다림은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랑 있는 게 재미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이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괜찮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치 친구를 알아가듯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나를 돌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혹시 쓸모없는 놈, 늙은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타인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기에게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 차 맛있다. 오, 이 구절 좋은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와 대화합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이게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학교, 동네.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6에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대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책도 어렵고. 그런데 몇 달 다니니까 익숙해지셨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렵죠. 나만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은 어색해도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억지로 사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대로 소수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동호회든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립된 채 사는 노인들은 빠르게 노쇠해졌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를 산책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기다리기만 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주길, 누가 나를 기억해 주길.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옛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하신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요. 어떤 친구는 반가워하고, 어떤 친구는 무뚝뚝하고, 반응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계속하신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외롭고 친구들도 외로울 텐데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는 노력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친구를 잃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연락하고 있는 옛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끔 옛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10년, 20년 만에 오는 연락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기쁩니다. 아,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어도 다시 연락하면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년 만에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얕은 관계를 맺었다면 노년에는 좁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게는 지금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5명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이 5명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요즘 읽은 책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면서도 함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관심사가 같은 곳에 가면 됩니다. 책을 좋아하면 독서 모임, 걷기를 좋아하면 산책 모임,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 교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몇 번 가다 보면 눈에 익은 얼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에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날 겸 해서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둘이 의기투합했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함께 요가를 하고 끝나면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떤다고 해요. 이게 노년의 우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함께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단순해집니다. 과시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렇게 단순한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 체면, 역할. 이런 것들이 뒤섞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관계가 오히려 낯선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복잡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득실을 따질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없다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부담 없는 사람, 따뜻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내가 차가우면 차가움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은 말이 쉽지,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어려워요 라고 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깊이 있게, 진솔하게 만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입니다. 완전히 단절되면 조금씩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이건 제가 오래 관찰한 결과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는 분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점점 사람 같지 않아지더군요. 반대로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말투가 부드럽고 여전히 사람다웠습니다.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으로 남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관계를 맺으라. 나를 발견하라. 이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누워서 천장만 봐도, 창밖만 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90을 넘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파도 같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파도를 타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되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힘든 날은 그냥 견디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조금 나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대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은 힘든 대로 견디고 조금 나은 날은 조금 나은 대로 움직였어요. 몇 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나을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채로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맞고, 외로운 것도 맞고, 불안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픈 가운데도 따뜻한 햇살이 있고, 외로운 가운데도 작은 연결이 있고, 불안한 가운데도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아픈 것만 보느냐, 햇살도 보느냐, 외로운 것만 느끼느냐, 작은 연결도 느끼느냐.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좋아하는 책.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것을요. 좋은 것들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나쁜 것들은 크게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뭐가 좋았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의 작은 행복 3가지를 생각하신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국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 사진을 봤다. 이런 것들요. 처음에는 찾기가 어려웠대요. 하지만 몇 달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 중에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마치 렌즈가 바뀐 것처럼요. 이게 훈련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작은 행복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누워있을 침대가 있다는 것, 마실 물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주변에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고통스러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선택은 있습니다. 고통만 보고 살 것인가? 고통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을 것인가?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현실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함께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며칠 후 마음을 다잡으셨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자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먹고 싶었던 것을 먹었어요. 의사가 말한 시간보다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하고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결국 끝은 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 만날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제가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한 채 그 친구가 떠났어요.
고맙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하려고만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후 그 말들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전할 곳이 없는 말들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옵니다. 그러니 주어진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늦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숨 쉬고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요. 젊었을 때 깨달은 것도 있지만 늙어서야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늙어서 깨달은 것이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봤으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상실도 경험해봤으니까요. 이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깨달음은 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요. 젊었을 때 실수했던 것, 후회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 모든 게 지금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도 많지만 감사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까요? 글쎄요. 어떤 것은 다르게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은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를 저답게 만들었으니까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나아가는 삶. 그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여기며 남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아직이라고 여기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